뉴저지주의 코로나19 관련 지표가 안정세로 돌아서면서 필 머피 주지사가 추가 경제 제재 완화를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개시된 가운데 심판에 앞서 진행된 헌법 합치 투표에서 합헌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방 중소기업청이 경제피해 재난 대출의 1만 달러 타겟 선지급금 신청이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이 코로나19 경기 부양안의 일환으로 부양자녀 세금 크레딧을 확대 추진합니다. 오늘 3월 7일 실시될 제37대 뉴 한인회장 선거에서 재출마하는 찰스 윤 현 회장의 재선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의 기금 모금 연례 만체 행사가 오는 10일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내 집같이 편안한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가 뉴저지 클로스터와 뉴욕 플러싱에 새로운 지점을 오픈하였습니다. 클로스터 570 피어먼트 로드와 플러싱 141 노던 블러바드에 위치한 새 지점에서 모든 금융 업무와 혼무 기지 상담도 함께 해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뉴저지에서 7일 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일주일 전보다 27%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필 머피 주지사는 조만간 추가 제재 완화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뉴저지의 코로나19 일일 추가 확진자는 2,218명, 사망자 수는 25명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7일 평균 일일 확진자 수는 일주일 전보다 27%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 전염률은 0.85로 지난해 8월 말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그러나 변이 발에서 확산될 경우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다며 경계심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저지에서는 지난해 5일부터 식당, 주점 등의 실내여 수용 인원을 정원의 25%에서 35%로 확대하는 등 제재 완화가 이루어졌는데 코로나19 감소세가 지속되면 추가 완화 조치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의회를 통과한 옥외 영어 확대법은 식당, 주점, 양조장 등이 옥외 영어 공간을 파티오나 마당, 덱, 주차장, 보행로 등까지 확대가 필요할 경우 이를 각 지방자치정부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각 타운 정부는 식당 등이 제출한 옥외 영어 확대 신청이 보건, 안전, 소방 등과 관련한 규정을 위배하지 않을 경우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또 이 법에는 주류국이 지난해 여름 리커 라이센스 소지 업주들을 대상으로 발급한 옥외에서도 주류 제공을 허용하는 특별 면허의 유효 기한을 오는 2022년 11월 또는 실내 식사가 완전히 재개되는 시점 가운데 늦은 날짜까지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머피 주지사는 오는 4월 20일 실시되는 교육위원 선거에서 현장 투표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권자들은 투표소를 방문해 투표기에서 직접 기표할 수 있고 지난해처럼 우편 투표를 통해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머피 주지사는 오는 6월에 실시되는 예비선거의 경우 현장 투표 실시 여부를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상원이 퇴임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헌법에 합치되는지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찬성 56표, 반대 44표로 합헌 표결이 났습니다. 상원은 이에 따라 본격적으로 탄핵 심판에 돌입했습니다. 김은지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 확정 절차를 방해하기 위한 의회 난입 사태를 초래했다는 내란 선동 혐의를 받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 심판이 개시됐습니다. 오늘 상원은 표결에 앞서 퇴임 대통령도 탄핵 대상이 된다는 하원 탄핵소추위원단과 그럴 수 없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4시간에 걸쳐 공방을 벌인 끝에 합헌 56표, 반대 44표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상원의 탄핵 심판에 앞서 민주당은 충격적 이미지로 감정에 호소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은 탄핵안이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장황하게 변론하느니
TV로 심판을 지켜볼 미국 국민에게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여러모로 효과적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추상적인 법률적 분석을 토대로 복잡한 변론을 하는 대신 시청자들에게 확실한 인상을 남길 수 있는 증거 자료를 비장의 카드로 쓴다는 것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와 관련해 공화당 상원의원 대부분이 이미 트럼프 무죄의 결론을 내리고 탄핵 심판에 임하는 상황에서 가시방석을 만들고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안의 당위성을 국민에게 호소하려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의 이러한 전략은 상원에서 탄핵안 가결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민주당은 전원 찬성에 공화당에선 17명이 이탈표를 던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앞서 지난달 27일 공화당 중진인 랜드폴 의원이 발의한 트럼프 전 대통령 상대 탄핵 심리의 위헌 선언 투표에서도 공화당의 압도적 다수가 위헌이라는 찬성표를 던져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 심리가 유죄 판결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작다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현재 상원은 민주당 48명 대 민주당 성향 무소속 2명, 공화당 10명으로 양당이 정확히 양분하고 있으며 여기에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상원 의장 역할을 하면서 민주당이 과반 의결권을 가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헌법상 탄핵 심리 유죄 판결을 내리려면 상원의 3분의 2 이상, 즉 67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합니다. 승산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은 가급적 빨리 탄핵 심판을 정리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역점 어젠다인 코로나19 경기 부양안 통과와 장관 인준이 더 급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화당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선긋기를 원하고 있어 양당 모두 탄핵 심판을 최대한 빨리 진행할 뜻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 여부는 다음 주로 예상되는 표결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올해부터 재개된 경제피해 재난대출에 1만 달러 타겟 선지급금 신청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연방중소기업청 SBA는 해당 자영업자들에게 신청 방법을 안내하는 이메일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중소기업 만불 지원은 세금 보고 양식에서 스케줄 C로 소득세를 신고하는 자영업자나 비영리단체가 1차 대상이며 추후 법인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 신청했지만 $10,000 미만의 지원금을 수령했거나 아예 받지 못한 소상공인에게 신청 자격이 주어지며 업소가 저소득 지역에 있으며 종업원 수가 300인 이하의 사업체 또는 비영리단체나 독립계약자로 월 매출 30% 이상 감소의 증빙이 요구됩니다. 세무 전문가들은 이메일을 받은 업체나 단체는 SBA의 1차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것이라며 절차에 따라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보 입력과 관련해 2019년과 2020년 각각 월별 매출과 2021년 1월 매출을 입력하는 부분은 어려울 수 있지만 매출 감소 증빙은 판매세 보고서나 월별 은행 계좌 명세서를 활용하면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2019년 월별 매출 합산과 2019년 소득세 신고서의 총 매출 금액과 일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BA는 지난해 3월 경기 부양 패키지법에 따라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00를 무상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지난해 4월 SBA가 2020년 1월 31일 기준으로 종업원 1인당 $1,000, 최대 $10,000 지원으로 수혜 자격을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종업원 수가 10명이 안 되는 업주의 경우 $10,000를 전액 받지 못했으며 종업원을 두지 않고 일하는 프리랜서와 우버 운전자 등 독립계약자는 전혀 받지 못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이 코로나19 경기 부양안의 일환으로 부양자녀 세금 크레딧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방안은 최대 $3,600까지 부양자녀 세금 크레딧이 확대되며 오는 7월부터 월별로 분할 지급되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이 1조 9천억 달러 규모 경기 부양안에 부양자녀 세금 크레딧을 확대하는 방안의 세부 내용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개한 방안은 6세 미만 자녀 1명당 기존 $2,000에서 $3,600로
6세에서 17세 자녀 1명당 3,000달러까지로 세금 크레딧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전액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은 2020년 조정 총소득 기준 개인 7만 5천 달러, 부부 합산 15만 달러까지로 소득이 이보다 많을 경우는 감액됩니다. 지급은 오는 7월 1일부터 1년 동안 월별로 분할해서 받게 됩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부양안의 규모를 축소할 생각이 없음을 명백히 함에 따라 1,400달러 개인 현금 지급, 9월 말까지 주당 400달러 특별 실업수당 지급, 1,600억 달러 백신 제조와 배분, 3,600억 달러 주와 지방정부 지원 등 대부분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개인 현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상한선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당초 현금 지급 소득 상한선은 개인 7만 5천 달러, 부부 합산 15만 달러였으나 공화당 측이 하향 조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 5만 달러, 부부 합산 10만 달러 이하의 전액이 지급되는 것으로 협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3월 7일 실시 예정인 제37대 뉴 한인회장 선거에서 최수윤 현 회장의 재선이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입니다. 제37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최수윤 회장은 오늘 오후 선관위 사무실을 방문해 37대 한인회장 입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10일까지 후보 등록 마감인 이번 선거에서는 최수윤 회장의 단독 출마가 예상되고 있어 재선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선거 관계자들은 윤 회장은 현직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5만 달러의 공탁금을 내면서 윤 회장과 경쟁하겠다고 나서는 후보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뉴욕 한인 회장은 한인 유권자 250명 이상이 참석한 총회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했습니다. 그러나 제37대 회장 선거는 코로나19 사태로 직접 투표와 함께 부재자, 우편, 온라인 투표로 실시됩니다. 2명 이상의 복수 후보가 출마할 경우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되며 단독 후보일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 정족수인 250명 이상의 지지를 받으면 당선됩니다. 37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인 등록 기간은 뉴욕 한인회관을 방문해 직접 등록할 경우 3월 7일까지입니다. 또 화상통화로 간접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부재자 투표와 우편 투표 신청은 2월 16일까지, 온라인 투표 신청은 3월 6일까지입니다. 부재자, 우편, 온라인 투표는 오는 20일 토요일부터 3월 7일 오후 8시까지 가능합니다. 온라인 투표는 이메일과 카카오톡을 활용해서 진행되며 선거에 대한 문의는 뉴욕 한인회 선관위 917-265-8247로 연락하면 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 가정상담소의 제32주년 기금모금 연례만체 행사가 오는 10일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뉴욕 가정상담소 이지혜 소장과 헬렌 홍 홍보부장은 8일 행사 홍보차 본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코로나19 사태로 불가피하게 온라인으로 열게됐다면서 이번 연례 행사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이 소장은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한인 사회에서도 재택근무, 시직 등 가족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가장폭력 피해자도 갈수록 늘고 있는 추세로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상담소에 따르면 실제로 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상담 건수는 연평균 2,500명이었지만 지난해에는 무려 3배 가까이 급증해 8,000여 명에 이르는 한인들이 뉴욕 가정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가정폭력, 성폭력, 그리고 아동폭력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24시간 핫라인 같은 경우는 3배 가까이, 그 건수가 3배 가까이 늘었고요. 이 케이스들이 49%가 늘어난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피해자분들이 가해자들과 같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뉴욕 가정상담소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팬데믹이 터진 후에도 이 사무실을 닫지 않고 계속 오픈해서 이분들이 직접 오셔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홍 홍보부장은 한인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늘어나면서 상담 건수도 크게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도 피해 한인들을 돕기 위해 24시간 핫라인을 운영해온 탓에 운영 예산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연방 정부와 시 정부 등의 지원금이 삭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이번 기금 모금 행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저희들이 온라인 방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매년 기대했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똑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했고요. 우리 수상자분들도 있으시고 어느 기준 후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윤해운대 갈비하고 하나 막걸리에서 저희들이 음식하고 음료수 패키지를 집으로 보내드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재밌는 재연을 할 수 있는, 같이 우리랑 저녁 식사를 그래도 하면서 온라인으로 갈라를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렇게 저희들이 또 다른 방법으로 특별 출연을 지금 준비를 했고, 그 외에도 아주 이제 손님들이 이제 모시게 되었습니다. 뉴욕 가장상담소는 연간 30%의 운영비를 매년 기금 모금 행사를 통해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례 행사에서 김다우 전 메릴린치 투자은행 공동대표에게 Vision and Action 상이 수여되고, Living Our Values Award는 화가 김원숙 부부, Community Impact Award는 한인 커뮤니티 단체 KACF, Philanthropy in Action 상은 YT 황 패밀리 재단에게 각각 전달됩니다. 아무래도 2021년 이번에 하는 연례 만차가 더 뜻깊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아무래도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폭력의 피해가 는 만큼 저희가 정말 절실한 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연례 만체 티켓은 뉴욕 가장상담소 홈페이지에서 $100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뉴욕 일원에 이번 주에만 9일인 오늘 11일과 12일에 걸쳐 눈이 오겠다고 예보했습니다. 기온도 최저기온인 화씨 20도 초반으로 이번 주 내내 영하권에 머물러 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추운 날씨로 내린 눈이 얼어붙을 수 있어 출퇴근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9일 오전부터 시작된 눈은 저녁 무렵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적설량은 1인치에서 3인치로 예상됩니다. 최저기온은 화씨 25도지만 시속 7에서 9마일의 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화씨 20도 내외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뒤인 10일에는 맑았던 날씨가 차츰 흐려져 11일과 12일에 다시 눈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인 13일과 14일에도 소량의 눈이 내릴 가능성도 전망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눈과 함께 기온도 점차 떨어져 12일 최저기온은 화씨 23도, 13일 최저기온은 19도로 예보됐습니다. 이번 겨울 뉴욕시의 적설량은 평년의 2배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퀸즈 플러싱 시티필드에 마침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센터가 들어섭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오는 10일부터 시티필드가 코로나19 백신 허브로 운영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퀸즈에 위치한 매츠 경기장은 당초 지난달에 백신 접종센터가 들어설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뉴욕시의 백신 부족 사태로 센터 오픈이 잠정 연기된 바 있습니다. 시 보건국은 시티필드에 구비될 백신의 절반은 주정부 지침에 따라 자격을 갖춘 퀸즈 주민에 우선 접종되며 나머지 절반은 TLC 운전사와 식품업 종사자들을 위해 사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시 의원 후보들은 시티필드 백신 접종센터 개장을 환영한다고 밝히면서도 아시안 인구가 많은 퀸즈 지역에는 백신 접종센터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시티필드에 들어설 백신 접종센터는 매주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24시간 운영됩니다. 앞서 양키 스타디움에 들어선 코로나19 백신 접종센터에서는 지난 금요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양키 스타디움에서는 코로나19 감염률이 높은 브롱스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접종을 실시하는데 연일 주민들이 행렬을 이루며 차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70대 남성이 사망해 보건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뉴욕주 보건국에 따르면 뉴욕시 맨하탄 제비스 센터 백신 접종센터에서 백신을 접종받은 70대 남성이 접종을 받은 지 25분 만에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끝내 사망했습니다. 숨진 남성의 구체적인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보건당국은 아직까지 백신과 숨진 남성 사이에 어떤 연관성도 발견되지 않았다고만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학교들의 수업 재개를 밀어붙이는 가운데 교원 노조를 중심으로 한 교사들이 안전 확보를 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맞서고 있어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 지 1년이 다 돼가는 가운데 등교 재개는 학생들의 교육 정상화나 정서 발달은 물론 아이들이 학교에 가야
부모도 출근해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 정상화에도 필수적입니다. 공화당 주지사가 있는 텍사스, 플로리다주는 공적 자금을 지원받는 학교들에 문을 열도록 명령했고, 반면 주지사가 민주당 소속인 캘리포니아, 일리노이주의 경우 교원 노조와의 열띤 협상 속에 학교 재개가 교착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CDC는 연구 결과 방역 수칙만 잘 지켜지면 코로나19 발병 사태 없이 학교 문을 열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일각의 보건 전문가들은 13만여 개 초중 고교에서 안전하게 대면 수업을 재개할 완벽하고 획일적인 해법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학급 규모, 교사들 평균 연령과 그들이 앓고 있는 합병증, 학교 건물의 노후 정도와 학교 환기 시스템 등이 고려해야 할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사 연맹에 따르면 안전하게 학교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연방정부가 최소한 1,165억 달러를 지원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개인 보호 장비와 교육 인력의 10% 증원, 학생들에게 양호한 인터넷을 제공하기 위한 자금 등이 포함됩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